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전 남편을 그리워하며 독신으로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의 소개에 머리에 물음표를 그리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아요. 기껏 이혼까지 한 사이에 전 남편을 그리워하며 홀로 사는 여자라니 사실 언뜻 듣기에는 절대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것 같긴 하네요. 저도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어이없어 웃었을 테지만요. 저도 믿지 못할 말도 안 되는 일이 제게 벌어지게 될 줄은 꿈결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네요. 사실 제 이혼 과정은 평범합니다. 전 남편의 큰 잘못으로 믿음이 깨어졌고 이혼의 과정을 겪은 후에도 한동안은 제 굳건한 믿음에 배신한 남편을 저주하고 증오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웃겨요. 1년의 수많은 사건을 겪으며 저는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라며 원망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이제 와서는 내가 정말 남편을 마음속 끝까지 믿어주었단가. 그리고 쉽게 깨어지는 얕은 그것을 과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후회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저의 슬프고도 잔인했던 그리고 여전히 제 심장에 각인되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린 그리고 절대 지울 생각이 없는 각인이 되어버린 그와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과 저는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커피숍에서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정말 흔한 헌팅 같은 거였죠. 그런데 첫 만남이 꽤 강렬했어요. 지금은 사라져버린 제 자취집 앞 커피숍이 눈앞에 생생하네요. 엄청 나른한 주말이었어요. 전 친구를 만나기 위해 화장기 없는 얼굴로 돈벌이를 질끈 묶고 집 앞 커피숍으로 갔어요. 미리 도착한 친구는 통창 앞에 앉아 있었고 좀 반갑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수다가 오가던 자리였어요. 친구와 깔깔대며 대화하고 있는데 어떤 예쁘게 생긴 여자가 저희 테이블로 걸어와 말을 걸더군요. 안녕하세요. 제가 언뜻 기억하기에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여자 같은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전 의아함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잠깐 앉아도 될까요? 혹시 둘러하십니까 같은 건가? 의심이 가득한 저와 친구는 눈빛을 주고받다가 네 하고 짧게 대답했죠. 사실 남자도 아닌 여자가 그것도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말을 거니 경계심과 함께 호기심도 들더군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친구가 묻자 여자가 좀 쑥스러운 듯 입을 열더군요. 저 같이 온 오빠가 있는데 이쪽 분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가리키는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하필 이렇게 생얼에 추리한 모습일 때 헌팅이라니. 저는 좀 끔찍하게 창피해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여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봤죠. 근데 그곳엔 엄청 키가 크고 잘생긴 그런데 좀 놀아 보이기도 하고 어딘가 독특한 남자가 앉아있었어요. 어울리지 않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면서요. 한눈에 보이게 모델인가도 싶었고 패션 쪽에서 일하나 싶기도 했어요. 저분이요? 네, 저분이요. 얼굴에 나 여자 밝혀요, 엄청 놀아요 라고 쓰여진 듯한 남자에게 대뜸 반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남자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여자분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런 심부름을 하세요? 저 남자가 자주 시켜요. 이런 거 해주지 마요. 그러자 그 여자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절대 그런 오빠가 아닌데 하도 간곡히 부탁하길래 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오빠가 아니니까요. 그쪽이 정말 마음에 드나 보다 싶어서요. 그 여자의 말은 거짓말 같진 않았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저를 쿡 찌르며 말하더군요. 나 연락처는 줘도 되지. 여자분 무안하겠다. 제가 망설이자 친구가 웃으며 그러더군요. 이 집에 맨날 비싼 쪽이야.
연락처 준다고 안달아 그냥 줘. 평소 경계심이 많던 저는 아무래도 내키지 않았어요. 커피숍에서 얼굴만 본 사람에게 제 연락처를 주는 것이 망설여지더라고요. 그 마음을 읽었는지 여자분이 다 믿고 주셔도 돼요. 라고 하더군요. 전 부인이 나쁜 남자 같은 저 사람과 엮이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과 또 이상하게 가슴 한쪽으로 걸어오르는 왠지 모를 설렘에 결국 연락처를 주고 말았어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었고 여자는 몸을 물려 제자리로 돌아갔죠. 그리고 친구와 저의 수다는 이어졌어요. 그러니 옆옆 테이블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남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를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친구와 정신없이 수다 산매령에 빠져가고 있을 때였어요. 여름이라 열어둔 슬라이스 통 창문 사이로 남자와 여자가 나가는 게 보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남자의 뒷모습을 훔쳐보고 있는데 남자가 확 뒤돌아 절 향해 반긋 웃더군요. 그 미소가 어찌나 예쁜지 깜짝 놀라 눈이 커질 정도였어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얼어있는데 미소를 띤 채 남자가 절 향해 발을 휘휘저어 인사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벅 숙였죠. 근데 저 남자애 눈썹이 없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빈 거야? 친구의 음성에 남자의 얼굴을 보니 정말 눈썹이 없더군요. 그러게 신기하다. 눈썹 없는 사람이라니 처음 보기도 하고 괴짜 같기도 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편으론 저렇게 잘생겼으니 눈썹이 없어도 꽤 스타일시해 보이는구나 생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저분한 집을 보니 남자는 금세 기억에서 잊혀졌어요. 아, 진짜 청소하기 싫다. 제가 억지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티링? 핸드폰이 울렸어요. 핸드폰에 보니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였어요. 누구지? 하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커피숍에서 본 안지환이라고 하고요. 26살 군필, 땡땡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쪽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심플한 자기소개와 너무나 당돌한 고백이 아주 담백하게 와있더군요. 그 메시지를 보는데 뭔가 저도 모르게 배실배실 웃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냥 못 본 척할까 망설이다 저도 툭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세연이라고 하고요. 25살 미필 회사원이에요. 전 그쪽이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때부터 메시지가 이어지기 시작했죠. 어떤 부분이요? 글쎄요. 헌팅으로 여자 연락처를 묻는 것부터? 운명이면요? 네. 제가 운명에 순응한 거라면요? 운명이라니? 저만 둘을 아시니까라도 되는 건가 생각했는데 남자의 메시지가 퍽 재미있기도 했어요. 만약에 정말로 저희가 운명이면 저도 순응할게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걸요? 그럼 만나서 확인해볼까요? 잠시 망설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와의 만남이라니. 그런데 사람이 참 우습죠. 툭툭하고 매력적인 외모만큼이나 툭툭한 남자의 어법에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납치라도 되겠어? 생각하며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커피숍으로 30분 안에 갈게요. 메시지를 받자마자 거울을 확인했죠. 하하, 갑자기 화장하고 나가면 좀 오버겠지? 아까까지만 해도 뻔뻔히 들고 있던 생얼이 조금 부끄러워지더군요. 쿵쿵 알 수 없이 울리는 심장소리처럼요. 그렇게 다시 그 커피숍에서 만난 저희는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도록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밤새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는 대화였죠. 들어보니 지환 씨는 모델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 패션 디자인과 학생이었어요. 얼마 전까진 전학생 머리였는데 일하는 쇼핑몰에서 머리색을 바꾸라고 해서 우기를 두 섭을 밀어버렸대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흰 정말 공통점이 많았어요. 영화 헤드윅을 무척 좋아하고 영화 락밴드 오아시스를 특히 1, 2집을 사랑하고 알고 보니 겹치는 지인들까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야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신기할 정도로 정말 우린 잘 통하기도 했고 잘 맞춰진 플루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대화를 이어가던 남자가 고백하듯이 그러더군요. 사실은 영국으로의 유학을 2년 전부터 준비 중이에요. 아마 5개월 후엔 떠날 것 같아요. 만약 만나더라도 5개월이란 시간이 정해질 시한부 만남이 되는 거였죠? 운명이라더니 운명은 무슨. 저는 정말 깊이 실망했어요. 벌써 이 남자의 유쾌하고 툭툭한 매력에 빠져버린 상태였거든요. 기대만큼 큰 실망이었죠. 우리 5개월간 잘 만나볼래요? 지환 씨는 원래 그렇게 사람 가볍고 짧게 만나나 봐요. 그런데 아쉽게도 전 아니에요. 전 그렇게 정지고 이별하는 거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자 지환 씨가 절 똑바로 쳐다보며 그러더군요. 만약에 내가 5개월 안에 세원 씨에게 청혼하면 같이 런던으로 갈 순 있어요? 저는 키가 찼어요. 만난 지 하루도 안 된 사람이 결혼에 청혼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쉬워요? 여자방 만나고 그런 스타일이신가 보네요. 제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자 지환 씨의 얼굴이 급히 정색하더군요. 아니요. 저 사실 아까 그 동생이요. 연락처 물어봐준 동생. 그 동생이 오늘 저한테 고백했어요. 좋아한다고. 후계에도 예쁘고 착하고 좋은 아이지만 내가 좋지 않으면 절대 함부로 누구 안 만나요. 쉽게 누구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저는 그제야 아까 그 여자분이 왜 그렇게 씁쓸한 표정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자분에게 이 남자가 너무 무질다고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 남자가 섣부르게 여자를 만나는 남자는 아니구나 하는 안심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이런 말 누군가에게 하게 될 줄 몰랐고 사실 세훈 씨에게도 안 하고 싶었어요. 절대 믿지 않으리라는 거 아니까. 무슨 말이요? 첫눈에 반했어요. 귓가에서 아기 천사들이 빵파리를 울리고 수강에 비치고 그거 제가 오늘 경험했다고요. 난생 처음으로요. 진지한 지환 씨의 말에 저는 빵 터져서 딸딸깔 웃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그 말을 믿고 싶어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참 감성의 온도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있으면 뭘 해도 좋았죠? 정말 운명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잘 맞았어요. 지환 씨는 너무도 자상했고 다정했고 처음 바람둥이일 것 같다는 이미지는 정말 이미지일 뿐이구나 생각하게 될 정도로 착실하게 저에게 집중했어요. 그렇게 5개월이란 행복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감성의 온도만큼 서로 닮아가던 두 사람은 나란히 새로운 미래가 열렸어요. 지환 씨는 예정되어 있던 패션학교에서 입학 허가 통지서를 받았고 저는 그토록 요만하던 회사에서 스카우트 A가 들어온 거죠.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저는 제 꿈을 포기하고 이 남자를 쫓아 타지로 갈 만큼 이 남자를 사랑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고민은 쓸모없었어요. 나 유학 포기하려고. 왜? 제가 몰라서 물었죠. 지환 씨에게 런던 유학이 얼마나 고대하던 일인지 잘 알았으니까요. 몰라 물어. 난 너와 헤어질 생각이 없고 넌 회사를 포기할 생각이 없잖아. 저의 고민을 들켜버린 거죠. 지환 씨, 나 때문에 꿈 포기하지 마. 나도 그러려고. 그냥 우리 각자 미래를 위해서 조금 떨어져 있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그러자 지환 씨가 그러더군요. 2년 반을 준비한 유혹보다 널 더 사랑해. 네가 더 간절해. 그럼 더 생각할 이유 없는 거잖아. 대신 결혼하자 우리.
저의 사랑이 지환 씨의 사랑 앞에선 정말 한없이 보잘것없더군요. 저는 그날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평생을 이 남자와 함께 살기로, 이 남자를 끝까지 믿어보기로.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과 가족들,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꽤 잘 살던 중산층이던 지환 씨네 부모님은 저희에게 흔쾌히 집을 해주셨고, 지환 씨가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지환 씨는 곧 굴제 패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죠. 저흰 어디든 함께 가고, 함께 먹고, 함께 보고, 함께 잤어요. 평생 함께할 가장 친한 친구가 생긴 거였죠. 늘 짝꿍처럼 붙어 다녔고, 서로의 껌딱지가 되어 어디든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뭘 하지 않아도 즐겁고, 남편은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줬어요. 늘 젖은 머리를 바싹 마를 때까지 말려주었고, 설거지같이 험한 일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며 주방엔 어신도 못하게 했죠. 제가 자기 전까진 먼저 잠들지 않았고, 주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늘 둘이 함께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정말 닭살이라고 놀리면서도 늘 부러워했고, 결혼하면 우리 둘처럼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지나면 퇴색할 줄 알았던 저희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더욱 견고해졌어요. 저흰 완벽하게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항상 잠시 퇴근하던 남편이 좀 늦더라고요. 차가 막히나 싶어 그러려니 하고 기다렸는데 끓여놓은 찌개가 다 식어가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핸드폰은 꺼진 상태였어요. 전 그때부터 슬슬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걸 아닌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걸 아닌가? 가슴을 졸이며 열리지 않은 현관만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건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것도 평소 잘 마시지도 않던 술을 잔뜩 취해 있었고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전화기도 꺼져 있고 또 엄청 걱정했어. 무슨 일? 아니야, 없어. 나한테 왜 무슨 일이 생겨? 절대로 안 생기지. 하더니 침실로 비적비적 걸어가 푹 쓰러져 잠들어 버리더군요. 그때 전 느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저는 두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해장국을 억지를 두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젠 무슨 일이었어? 남편은 잠시 놀란 듯 절 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러더군요. 무슨 일 없어. 그냥 좀 그러고 싶은 날이었어. 사춘기 소년처럼. 남편다운 대답이었어요. 감성적이기도 하고 독특한 구석에 있는 사람이니 그런 날도 있겠지 이해했어요. 사실 단소리도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이후 조금씩 변해갔어요. 가끔 이렇게 늦게 귀가하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늘어갔고요. 늘 잔잔한 감을 갖던 남편의 성격은 바다처럼 등잡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웃고 있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고 화를 내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무언가 내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 물어보면 훅 입을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일도 상의하고 말해주던 그의 자상함은 어디로 간 것인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성격만 변했다면 큰 걱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큰 일은 바로 남편의 건강이었습니다. 차에 걷다가 갑자기 픽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안경을 맞췄더라고요. 물어보니 요즘 컴퓨터를 많이 해서 시력이 좀 나빠진 것 같다고. 이런저런 복합적인 건강 문제들까지 겹치면서 저희 부부관계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심해지는 신경질에 저도 지쳐갔고
무슨 일인지 입을 다물고 말을 해주지 않으니 저의 답답함은 조금씩 화로 변해갔습니다. 아프면 병원 같이 가보자. 안 아프다니까. 왜 사람을 병자 취급해? 전 불안했어요. 늘 행복하기만 하던 저의 결혼 생활에 확실하고도 굵은 균열이 생긴 것이니까요. 이 문제를 타결해보고자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동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변한 남편의 행동에 저는 이 남자가 더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는 슬픔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슬픔과 불안은 저를 조금씩 뒷모고 갔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지? 학연이 바뀐 저의 낯빛을 보고 친구가 묻더군요. 그때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있던 친구였죠. 저는 결국 그 친구에게 요즘 상황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어요. 사실은 모든 사실을 들은 친구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늘 행복해 보이기만 했던 운명인 줄만 알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한순간에 그것도 이유도 없이 틀어졌다는 말에 친구는 심각하게 말했죠. 혹시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여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지 않고서 갑자기 그렇게 변한다고? 그리고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그날 새벽 3시에 들어왔다면서? 전 친구의 의심에도 돌이를 쳤어요.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아니야, 차라리 권태기인가 싶고, 아니면 어디 몸이 안 좋아서 예민해졌나 싶기도 하고. 그럼 물어봐. 왜 혼자 끙끙 앓아? 어디 아픈 거냐, 어떤 거냐 물어봐. 그러려고만 하면 자꾸 대화를 피하니까. 안 되겠다. 오늘 너 술 좀 먹여야겠다. 술 먹고라도 물어봐. 대체 왜 그러는지 속 시원하지 말자고. 너 진짜 얼굴이 말이 아니야. 친구의 말이 맞다 생각했어요. 술 기운을 비로소라도 남편에게 물어봐야겠다.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지금보다 낫겠지. 친구는 콜콜콜 제 잔에 소주를 가득 채웠고 저는 그 술을 한 입에 털어넣었죠. 그렇게 저는 빠르게 만취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저를 맞더군요. 뭐야, 술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해. 저는 피장하게 말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술 깨면 이야기하자. 지금 그 상태로 무슨 말을 한다고? 하며 남편은 또 저와 대화를 피하더군요. 앉아. 술 깨만 말 못할 것 같아서 술 마신 거니까. 저는 백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이 아니면 정말 이대로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못 이기는 척 한더군요. 무슨 이야기? 자기, 이제 나 안 사랑해? 뭐? 남편이 어이없어 되묻더군요. 도대체 요즘 왜 이러는 건데? 허구없나 다짐만 내고 나랑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어디 아픈 것 같은데 병원도 안 가고. 대체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아무 일도 없어. 없긴 뭐가 없어. 너 정말 여자라도 생겼어? 이제 나 안 사랑해? 우리 운명이라며. 운명이라고 했잖아. 거의 위부짖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흙물처럼 쏟아져 나왔죠. 제가 막 펑펑 울면서 제 속에 말을 쏟아내는데도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등을 따뜻한 손으로 토닥일 뿐이었어요. 예전엔 어떤 불안한 일이 있어도 남편의 토닥임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불안이 사라지곤 했었는데 이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말해봐. 정말 여자 생긴 거냐고. 이제 진짜 내가 싫은 거냐 말이야. 그렇게 벽에 다 대고 말하듯 울분을 토하던 저는 그대로 지쳐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을 땐 집은 저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또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보내게 되었죠.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남편은 뭘 먹고 들어오는 건지 집에선 답을 입에도 대지 않았고 이젠 제가 하는 말도 귀찮은지 묻들은 좀 넘어가기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근무 중인 제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하루 남편의 친동생인 도련님이었어요. 형수. 죄송한데 제가 형한테 급히 받을 서류가 있어요. 그런데 형이 전화를 안 받네요. 아, 그래요? 요즘 제 전화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말인데, 형수, 제가 진짜 급하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집에 가서 그 서류 좀 찾아서 퀵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시계를 보니 그 점심시간이었고 회사는 집과 가까웠어요. 도통 이런 부탁을 잘 안 하는 도련님이었기에 저는 흔쾌히 승낙했죠. 알겠어요. 서류가 뭐라고요? 노란 봉투에 있는데 형 서재에 넣으면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향했어요. 당연히 집에 아무도 없겠거니 생각하며 번호키를 눌러 집을 들어섰죠. 그런데 현관에 남편의 신발과 낯선 여자의 하이힐이 벗겨져 있더군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확 끼치더군요. 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자기야, 집에 있어? 나지막하게 말하며 들어서는데 열린 침실문 틈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처음엔 낯선 여자의 음성이었어요. 자기 와이프 향수 좋은 거 쓴다. 그러자 뒤이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박힌 듯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왜? 그 향수 좋아? 하나 사줘? 아니, 나 자기 와이프 거 가지면 안 돼? 그거 쓰던 건데. 그래서 가지고 싶은데. 자기 와이프 거 다 줘. 앙큼한 목소리에 남편이 허허허 귀엽다는 듯 웃더군요. 그래, 내 와이프 건 너 다 가져. 그럼 자기도 내가 가져도 돼? 난 이미 가졌잖아. 대화 내용은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내 남편 안지환이 다른 여자에게 하는 말이라니. 되게 늘 속삭여 주던 다정한 목소리로 자상한 웃음으로 다른 여자를 저렇게 대한다니. 그것도 나와 남편이 함께 사는 이 집에서, 내 침실에서. 두 귀로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손이 발발 떨렸습니다. 무기매어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주춤주춤 느리게 발을 떼어내 침실을 향했어요. 울컥 바짝 마른 목에 침을 힘겹게 삼켜 넣으며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과 아슬아슬한 슬립 차림으로 제 향수를 뿌리고 있는 젊은 여자가 차례로 시야에 들어오더군요. 지금 두 사람 분명 화를 내고 당장 내 침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쳐야 하는데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실감할 정도로 바보처럼 입만 벙긋거렸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소스라치게 놀란 여자와는 달리 남편은 태연자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슬쩍 침대에서 일어서더니 다정스런 표정을 짓더군요. 뭐야,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헐, 오빠 와이프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존심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그렇게 하염없이 울었어요. 제가 좀 진정되자 남편은 여자를 집에서 내보냈어요. 내가 전화할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알았지? 응, 자기야. 꼭 전화해. 나 무서워. 두 사람의 다정한 음성이 둔두에서 비수처럼 꽂히더군요. 남편은 터벅터벅 걸어와 소파에 몸을 앉히곤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정말 여자였어? 미안해. 너한테 면목이 없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하더군요. 이혼해주라. 나 저 여자랑 살고 싶어. 뭐? 이 집도 넣어주고
남은 거 다 넣어줄게. 난 다 필요 없고 저 여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왜? 왜? 당신이 왜? 저 여자. 헤드윅이 불행할까봐 여태 영어 결말을 못 봤대. 남편은 허탈한 듯도 재미있다는 듯도 한 아리송한 너투를 숨을 지으며 전 피스템이 쳐다보더군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나 이제 저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달아빠지게 말하던 입술이 이젠 다른 여자가 사랑스럽다요. 나의 사랑에 맞지 않게 쳐다보던 눈빛이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떠난 텅 빈 형과다 향해 반짝이는데 그 비참함과 허탈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있는 감정보단 상실감과 비참함 그리고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무겁게 절 짓눌렀어요. 한순간 앉아있던 마룻바닥이 푹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상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났어요. 언제부터야?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전 따지듯 다시 물었어요. 그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왔던 날, 그날이었어? 그날 저 여자 만났냐고. 전 마치 미친년처럼 남편을 자꾸 흔들었어요. 그 사이 몰라보게 마른 남편의 몸이 힘없이 흔들리더군요. 그렇게 매일 아프다고 밥도 안 먹고 픽픽 넘어지더니 여자 만날 기운은 있었어? 있었냐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제가 흔들면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이혼해줘. 나 저 여자로 살고 싶어. 남편을 쥐고 흔들던 제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남편의 그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따질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했어요. 아이가 없고 재산 분할의 과정이 없어지니 모든 과정이 너무 쉽더군요. 함께 부부로 살았던 5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 저희의 이혼은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했었어요. 남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일도 늘리고 절 혹사했어요. 하지만 혼자 텅 빈 집에 남게 되는 시간은 어김없이 밀려드는 배신감과 허무함에 무너져 내렸죠. 지금쯤 그 여자와 행복한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드라마처럼 펼쳐졌고 그 안에 남편은 제게 그랬듯 너무도 다정하고 자상하게 그 여자를 사랑해주고 있었어요. 차라리 성격이 맞지 않아서 혹은 또 다른 이유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좀 나았을까요? 밤마다 절 괴롭히는 환영에 저는 미친 듯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친구들과 어울려 생각 없이 놀아도 보고 친구가 주사나 소개팅도 나가보았지만 저는 한동안 그렇게 썩어가기만 했습니다. 운명이라고 믿었던 사랑이 험한 배신으로 끝나게 되니 세상에 대한 그리고 사랑 분연에 대한 불신만 가득했죠. 그렇게 괴로운 와중에도 시간은 험한하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매 시간 괴롭던 것이 하루에 5번이 되고 5번이던 것이 2번이 되고 2번이던 것이 1번이 되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더군요. 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마 남편과 이혼한 지 1년 남짓 지났던 때였던 것 같아요. 발갑지 않은 손님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친남동생이었어요. 이혼하기 전에도 딱히 엄청 친하게 지내거나 살밖에 대했던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혼 후에 그것도 그 난장을 치르고 이혼한 후 찾아온 전 시동생이 딱히 달갑지 않았죠. 커피도 나오기 전이었어요. 전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점심시간도 지난 시각 커피숍은 인적 없이 조용했고 꼭 만나 할 말이 있다던 도련님은 아무 말 없이 찬 커피만 들이켰습니다. 그 사이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았지만 전 딱히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에 할 말 없지 않아요? 불편한 신경을 담은 제 음성은 뾰족했죠. 그러자 도련님은 아주 느리게 목구멍에 침을 삼켜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 안부는 안 물으세요? 그리 말하는 음성이 조금 떨리더군요. 그 순간 전 뭔가 풀리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다가 이내 그래서 뭐 이젠 남인데 생기든 말든 하는 마음이 들어 쌀쌀맞게 대답했죠. 제가 물어야 하나요? 도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이걸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음성과 축축하게 젖어가는 눈가에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도련님은 울먹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형이 희귀병으로 많이 아팠어요. 희귀병이라니 그게 무슨 푸신백지의 이영양증이라고. 형은 늦게 증상이 나타난 케이스였어요. 도련님의 이야기는 절 커다란 충격에 몰아넣었어요. 남편은 몸이 이상한 걸 느꼈대요. 자꾸 근육이 경련하고 마비되고 배탈이 나기도 하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피곤해서 그런가 하며 가벼운 마음을 들은 병원에서는 푸신백지 이영양증이라는 자다 면역 장애 희귀병 진단을 내렸다고 해요. 아마도 제 예상인 그날이 새벽까지 술을 먹고 들어온 날이었겠죠. 보통은 어릴 때 발병하는 이 병이 남편에겐 늦게 나타났는데 그게 남편에겐 두기도였대요. 남편은 성인 대뇌형으로 그 희귀병 환자 중에서도 5% 내로 나타나는 유형이었는데 빠르게 증상이 발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명 남편의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고 갑자기 근육이 마비되거나 힘이 풀려 넘어지기 일쑤였으니까요. 혹시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던 것도 이 병 때문이었을까? 저는 믿기만 하던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오더군요. 그게 무슨... 그 병이 참 지독해요, 영수. 그 병을 앓으면 청각과 시각을 잃고 뇌세포가 파괴되고 근육마비 운동신경까지 무조를 잃어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을 한다고 말하던 도련님은 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도련님, 설마... 맞아요. 형 죽었어요.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되었어요. 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들을 들으니 사고가 정제하더군요. 남편이 불행하길 밤마다 빌던 저였기에 그 죄책감과 충격은 더 크기만 했어요. 아무리 바람을 피웠고 날 배신했어도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되자 충격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큰 충격과 슬픔에 몰아넣는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형수, 그날 기억나요? 내가 서류 급히 가져다 달라고 했던 날. 사실 그거 형이 부탁한 거였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 같이 있던 내연요. 돈 주고 섭외한 연기자라고요. 형이 자기 병 알고 형수 힘들게 할 수 없다고. 형사 앞에서 초한 모습 보이기 싫다고 제게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꾸민 거예요. 순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이 머리가 올라라더군요.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저는 순간 멍해져서 도련님을 바라봤습니다. 도련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제게 편지봉투를 건네더군요. 이거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예요. 형은 형수에겐 끝까지 나쁜 놈으로 담고 싶다고 말했는데 역시 전이 형수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게 다 오해였다니. 모든 것이 다 날 위한 남편의 거짓이었다니.
말도 안 돼. 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기지 않았죠? 당장 남편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없었죠. 눈가에 그득한 눈물을 손등으로 억세게 훔친 도련님이 절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전 형이 마지막까지 사랑했고 그리워했던 형수한테 형이 그런 쓰레기로 기억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며 간지를 내려다보더군요. 정말 멍해지고 갑작스러우니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꽉 막혀 얹힌 것 같은 목구멍에선 신음조차 흘러나오지 못했어요. 이건 형 유품에서 찾았어요. 아마 형수에게 줄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답답해서 썼겠죠. 형수, 전요. 그런데 갑자기 감정이 격해진 도련님이 목소리에 힘을 주며 절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전 형수가 형 믿어줄 줄 알았어요. 어디 형이 바람 피울 사람이에요? 형수, 전 형수가 진짜 너무 야속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믿었기에 배신감에 사무쳤다고 생각했는데 도련님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만약 그를 믿었다면 우리가 이혼했을까요? 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에는 제가 알던 남편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사랑하는 자기에게 자기야 잘 지내? 난 요즘 그냥 그래. 이제 그 눈도 아예 보이지 않을 텐데 사실 요 근래에는 해변에까지 문제가 생겨서 쪽팔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기 같았으면 잔소리를 하면서 소라를 피웠을 텐데 여기 간병이들은 아무 말도 없이 치워줘. 그래서 좀 슬퍼. 자기처럼 비간이라도 극이고 질색이라도 하면 널 덜 보고 싶을 텐데 말이야. 그들따라 내 높은 목소리가 너무 그립다. 넌 어떻게 지내? 난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네가 나를 원망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을까봐 그 생각을 하면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속이 상해. 평생 자기를 웃게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자기를 울리고 말았잖아. 이 피로먹을 말 아니었어도 평생 네 옆에서 귀찮게 하며 널 괴롭히는데 아쉽다. 아주 많이, 아주 깊이. 그래서 말인데 세연아, 다음 생에도 혹시 내게 와줄 수 있어? 만약 그래줄 수 있다면 내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내가 널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괴상하게 뚱머리를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날 바람두기 보듯이 질색하면서 쳐다봐줘. 그럼 내가 너한테 어김없이 반할 테니까. 세연아, 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어. 그전엔 당연히 삶은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빌어먹으면에 걸리고 보니 사람은 천천히 하루하루 착실히 죽어가는 건가 봐. 이렇게 죽어가는 이 순간도 네가 너무 그립다. 사랑해. 보고 싶다. 예고도 없이 푹 받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조용하던 커피숍은 저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죠. 단 그날 바로 도련님이 알려준 남편이 유골이 안치된 낙골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수많은 추모 글귀와 함께 건강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어요. 전 남편의 낙골당 앞에서 쓰러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죠.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환씨,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내가 최대한 예쁘게 늙을 테니까 나 할머니 되었다고 놀릴 게 없기다. 그리고 지환씨, 다음 생에 우리 꼭 다시 만나. 그때도 밀어버려 없어진 눈썹을 하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손은 들어줘. 그럼 내가 한눈에 당신에게 반할게.
사랑해.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전 여전히 남편을 잊지 않고 있어요. 아니, 언제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했냐는 듯 여전히 너무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란 게 간사해요. 참대가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게 믿음은 아닌 듯 우린 언제나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라고 하면서 배신감을 치던잖아요. 진짜 믿는다면 그 순간에도 상대를 믿어줘야 할 텐데 말이죠. 전 오늘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봅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앵글이 아닌 절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도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전 이런 남자가 절 배신했다고 믿었을까요? 이리도 저를 사랑해주었던 남자를 이제는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미 그는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절 그리워하며 살아나며 그렇게 죽어갔을 테니까요. 남겨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허무하게 그를 떠나보낸 저를 원망하고 또 원망할 수밖에요. 이런 사연을 쓰며 그를 그리는 수밖에 어찌할 도리가 없네요. 지금 이 사연을 쓰는 이 순간에도 눈물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저는 아마 평생 이 남자를 사랑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 죽은 그에게 가까워지기 위해 착실하게 죽어가면서요. 이 사연이 기분 좋은 해피엔딩도 그렇다고 사이다도 아니라 주소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